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이렇게 한 10분 앉아 계신 것 같은 목소리가 나오는군요. 제가 저기 앉아서 기다리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공대에 있지만 공대에 있는 분들을 보면 참 반응도 별로 없으시고 혼자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강연을 할 때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지 혼자 좀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시작부터가 좀 어두운 분위기긴 합니다. 저는 오늘 인공지능이 과연 프로그램을 대체할까라는 좀 어떻게 보면 무겁고 약간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갖고 말씀을 잠시 들어보려고 합니다. 과연 뭘 하는 사람이길래 이런 주제를 갖고 왔을까? 아마 이런 좀 생각도 드실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여러 가지로 옮겨 다니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로보틱스도 공부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산업공학도 공부를 해봤고 박사과정은 인지과학으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에도 관심이 있어갖고 교육공학을 또 공부하기도 해봤습니다. 좀 다양한 걸 공부해봤는데 현재는 그래서 게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그리 깊진 않지만 여러 가지를 연구했던 사람이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한번 제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이 2019년 4월 8일이죠. 정확히 20년 뒤 2039년 4월 8일이 됐을 때 만약에 저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다시 만난다고 하면 그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대충 봤더니 지금 2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시고 나이가 아무리 많이 봐도 40대가 넘어가시는 분은 별로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20대에서 40대 분 사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40대가 안 넘을 거라고 했더니 몇 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50 몇 살은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20대에서 40대 분들이 지금 이제 많이 계신데 과연 우리가 이제 20년 뒤에도 그럼 40 몇 세, 60 몇 세 인간의 수명이 현재 80대 초반까지지만 지금 아마 여러분들의 평균 수명은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100세까지는 도달할 겁니다. 그 말인즉슨 20년 뒤에도 저나 여러분들은 큰 변화가 없는 이상 무언가의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과연 그때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 주제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또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다가 굉장히 단순한 접근을 한번 해봤습니다. 구글 검색 엔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문서나 데이터를 올리고 있는가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실 구글을 통해서 검색되는 데이터들을 양을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거나 호기심을 갖고 있는 주제 또는 궁금해한다라기보다 뭔가 두려워하는 주제에 대해서 많은 데이터가 네트워크에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맨 위에 있는 문장 과연 네모가 AI로 인해서 대체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직업을 한번 놓고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맨 위에 있는 배우는 과연 어느 정도의 위치에 들어가 있을까요? 배우가 대체되는 거 대략 이 정도 위치에 와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딱 와 있습니다. 배우. 두 번째 요리사를 제가 찾아봤더니 요리사는 이 정도 위치에 와 있습니다. 배우하고 뭐 근접한 위치에 와 있고요. 다음에 의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시중에 굉장히 많죠. 왓슨 이야기도 있고 의사들도 제가 만나는 현역 의사들도 보면 좀 불안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의사는 액터보다 약간 더 높은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위험도가 약간 낮은 직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있는 판사를 보게 되면 이 정도 와 있어요. 현재 제가 열거한 것 중엔 가장 적은 양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적다는 말은 앞서 제가 이 검색의 어떤 특성을 말씀드린 거대로 사람들이 가장 덜 궁금해하거나 가장 덜 불안해하는 쪽에 가깝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찾아본 게 뭐였냐 하면 요거였습니다. 작가도 쉽게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네모가 두 개니까 오늘 이야기 주제대로 이제 흘러가고 있겠죠. 이야기가 뭔가가.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이제 프로그램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데 과연 프로그래머는 어느 정도의 박스에 들어가 있을까 봤더니 여기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체되지 않을까, 또 대체될 것 같아. 이런 이야기가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럼 마지막 박스는 뭘까요? 제가 이제 물음표로 딱 달아놨는데 마지막 박스는 접니다. 교수예요. 사실 이거 데이터를 찾으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할 것 같았는데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 안 좋은 게 없나 찾아봤더니 저더라고요. 그냥 멀리 갈 곳 없이. 교수와 관련된 게 압도적으로 더 데이터가 많습니다. 물론 선생님이랑 키워드를 넣으면 더 많아질 거예요. 즉 가르치는 직군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구글에 검색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로 불안감을 느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직업이란 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계속 무언가에 의해서 바꿔지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바꿔진다라고 제가 약간 중의적인 표현을 썼는데 바꿔지는 것은 결국 둘 중에 하나였어요. 밀려나거나 내가 내 자리를 직접 내놓고 그 안에 무언가 앉혀놓거나. 그러니까 저는 이걸 푸시 또는 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직접 뭔가를 끄집어 와가지고 이거 그냥 너 해나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나는 이 자리를 지키고 싶지만 무언가가 나를 푸시해서 밀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현상이 발생할 때 역사는 어떠했던가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이제 이걸 갖고 왔는데요. 화면에 있는 이게 어떤 물건이죠? 예, 재봉틀이죠. 이거 혹시 가정에 이거 비슷한 물건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기 혹시 되게 아직도 갖고 계시면 꽤 비싸게 팔릴 물건입니다. 화면에 있는 이 물건은 1851년도에 만들어진 싱거라는 미싱 재봉틀 그겁니다. 그런데 그럼 재봉틀이 역사적으로 언제 처음에 이렇게 표면에 싹 등장했냐라고 하면 1830년이었어요. 웃기게도 재봉틀을 만드는 사람이 재단사였습니다. 티모니에라는 재단사가 이 재단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없을까라는 걸 고민하다가 많은 자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프랑스에다가 1830년도에 커다란 재봉틀 공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공장을 만든다고 할 때부터 가장 그 작업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재봉사 노조였어요. 재봉사 노조에서 야, 너 공장 만들어 재봉틀이 쏟아져 나오면 우린 다 굶어 죽을 거다. 막 데모를 하다가 나중엔 정 말을 안 들으니까 물리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새 파이프를 들고 기름을 퍼부으면서 공장을 전소시켰어요. 화재를 내고 다 부셔버렸습니다. 너무 저항이 심했기 때문에 재봉틀 공장을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한동안 안 나왔어요. 그런데 1851년도에 싱거가 이 브랜드, 이 재봉틀을 만들면서부터 재봉틀이 급속도로 상업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년 정도가 걸렸어요. 정확히는 뭐 21년인데 2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강의할 때 저 혼자만 이야기하는 걸 썩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가 물어보고 싶은데 그렇다고 손 들고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예, 스마트폰 꺼내셔가지고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 번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마트폰 꺼내셔서 인터넷 브라우저 키신 다음에 주소창에다가 슬라이드가 아니라 슬라이도닷컴을 한번 입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슬라이도닷컴 입력하시면 가운데 뭔가 접속 코드 같은 거 넣는 칸이 있는데 오늘 행사의 키워드 중에 하나인 코틀린, 요걸 입력하시면 됩니다. 샵 필요 없이 코틀린만 입력하시면 돼요. 입력하시면 지금 여기 있는 요 질문이 그대로 뜰 겁니다. 과연 프로그래머로서 여러분의 역량 중에 무엇이 뛰어난 것 같은지, 또는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난 직접적인 프로그래머는 아니다라 싶으면 내가 생각하는 프로그래머의 현재 시점의 어떤 강점, 중요한 역량이 무엇일지 한 2개 정도씩만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선택을 해주시면 제가 그 다음 이야기를 잠깐 이어가 보겠습니다. 야, 이게 프로그래머 분들 행사여서 그런지 제가 이 툴을 여러 강연할 때 쓰는데 이렇게 빠른 접속과 빠른 피드백이 오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접속을 하려고 할 때 제가 실패했던 집단이 딱 2집단이 있었어요. 한 집단은 국회의원분들 모셨을 때 거기서 사실 요청했어요. 상대방이 가장 뭔가 인터랙티브한 이렇게 스마트폰 쓰는 걸 해보자. 접속을 못하세요. 다 보좌관 찾으시고. 또 한 집단이 이제 검찰, 지검장들 모임이었어요. 그분들도 휴대폰 다 최신식인데 접속을 못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분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해주셨는데 벌써 200분이 넘으셨습니다. 개발 과정 전체를 조망하는 전략적 판단력이 굉장히 난 뛰어난 것 같다라는 것과 관련 기술에 대한 신속한 탐색. 그쵸, 사실 이걸 잘 하시고 싶어서 또는 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가장 아래에 있는 게 이거네요. 이상한 유저나 고객에 대한 공감 능력이나
긴 코드에 존재하는 실수를 찾아내는 거. 저도 한때 프로그래머 일을 잠깐 했었는데 이게 사실 어렵긴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랬습니다. 참 이제 이게 제가 준비해온 요 다음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화면은 오늘 행사 후에도 한동안 열려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분들이 투표 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시면 나중에 한 번 더 접속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스타크래프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려고 합니다. 올해 1월 달에 굉장히 재미난 대회가 있었죠. 예, 딥마인드의 그 AI 엔진하고 인간, 예, 스타크래프트 2 대결이 있었습니다. 뭐 결과는 사실 하기 전부터 사람들이 예측을 했는데 거의 예측한 대로 나왔습니다. 예측에서 약간 벗어난 건 인간이 완패할 거라고 대부분이 예상했는데 사실 완패는 아니고 한 번은 이기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10번 이기고 한 번을 졌다라는 게 이제 그때 결론이었는데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중계방송하는 분들 있잖아요. 게임 중계방송하는 분들이 많은 분석을 내놨어요. 도대체 인공지능이 어떤 면에서 우수했길래 프로그래머를 이렇게 쉽게 제압을 했을까? 보통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굉장히 정밀하게 클릭, 조작을 할 수 있었다는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끝없이 처리했다라는 거 이야기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끝까지 인간과 다르게 지치거나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버텼다라는 그 3가지를 많은 그 중계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경기에 등장하는 인공지능의 특성이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강점하고 거의 닮아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을 압도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 보면 정밀도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정밀도의 다른 예로 구글의 딥마인드가 사실 사람들의 입술 모양을 가지고서 말을 읽어내는 것도 이미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림넷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잘 안 보지만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죠. 멀리서 녹화된 화면을 보고서 어떤 분석가가 나타나가지고 신기하게 소리는 없는데 사람의 입모양만 보고서 어떤 말을 하는지 막 적어내잖아요. 범죄 장면 같은 데서. 근데 사실 그게 영화에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적어내는데 실제 훈련받은 전문가들도 그 입술을 읽어내는 능력이 한 20에서 60%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현재 구글의 딥마인드 림넷의 정확도가 93%가 넘어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굉장히 정밀하다는 측면에서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또한 처리 속도 측면에서도 이미 인간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앞서 이제 의사 직업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왓슨이 한 번에 판단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정보에 접근하는가를 봤더니 보통 데이터의 양이 의학 보고서 60만 건 그리고 환자 150만 병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서 판단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대학병원 의사가 하루에 200~300명의 진료를 본다라고 해도 그 사람이 평생 만날 수 있는 환자보다 이미 수십 배를 넘어섰습니다. 분량을. 처리 속도 측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양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다양한 걸 공부했기 때문에 제 주변 분들이 저를 만나면 이 질문을 가끔 합니다. AI가 결국 여러 가지 신문을 보게 되면 내 직업을 대체한다라고 한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프로그래머와 관련돼서도 정확한 예측들은 있긴 합니다. 그 예측들 중에 제가 앞서 1830년, 1851년, 21년 정도의 이야기, 또 맨 서두에 앞으로 20년 후에 우리가 뭘 하고 있을 거냐라는 질문 드렸는데 신기하게도 미국에서 이제 몇몇 연구기관, 특히 뭐 오크리치 연구소 같은 데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앞으로 프로그래머의 현재 직무는 우리가 맡고 있는 현재 프로그래머가 하는 역할은 정확히 20년 이내 다 소멸될 것이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직군의 분들도 이 질문을 많이 해요. 과연 AI가 내 직업을 대체하면 나는 무엇을 해서 돈을 벌까? 학부모님들을 만나면 이 질문을 저한테 자주 합니다.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직업, 학과는 무엇인가요? 예. 사실 제가 맨 앞에 여러분들보다 교수 직업에 대한 불안감이 훨씬 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사실 저도 답을 모릅니다. 일단 제 직업에 대해서도. 제 직업에 대해서 답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직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는 없겠죠.
또 한 가지는 저의 큰아이가 현재 대학교 2학년인데 그 친구도 현재 컴퓨터공학과에 있어요. 프로그래머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게임 개발자. 근데 그 친구도 가끔씩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빠가 뭐 보는 자료들 보니까 난 20년 후에 없어진다는데 나는 그때 가서 뭐 해야 돼? 나 40대 초반이잖아. 나 뭐 해야 되라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내 길밖에 모르고 있고 너의 길은 누군가가 너의 선배 프로그래머들이 준비하고 있을 거다. 사실 이제 그 선배 프로그래머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이제 여러분들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원론적인 이야기는 드리긴 해요. 원론적으로는 현재 나와 있는 원론적인 이야기들은 이런 거더라고요. 앞서 뭐 딥마인드 사례도 그렇지만 결국 현재로 놓고 보면 AI하고 인간을 비교를 해보면 AI보다 인간이 뭔가 공감력, 소통 능력, 그리고 어떤 뭐 전략적인 상황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이 뛰어나지 않냐, 창의성도 더 뛰어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런 분야의 어떤 직업이나 학과를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뭔가 소통, 공감, 창의력과 관련된 어떤 직업이나 학과. 그런데 과연 이게 타당한 답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그걸 뒤집는 사례들이 이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AI의 창의력이 인간을 따라오지 못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뒤집혀진 사례들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례 중에는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신춘문예, 우리나라 본 신춘문예와 같은 문학 공모전을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서 개최한 바가 있어요. 단편 소설 수천 개가 접수가 됐습니다. 수천 개가 접수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었냐 하면 AI를 연구하는 일부 집단에서 일본어로 AI가 소설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AI가 집필한 소설을 니온 게이자이 신문 문학상에 한번 제출해 봤어요. 과연 어떤 반응이 오는가에 대해서 보려고. 신기하게도 상을 받진 못했지만 1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수년 동안 소설 창작을 공부했던 인간보다 일본 AI 라이터가 이겼다라는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어서 과연 창의력이 정말 인간의 궁극적인 가치일지에 대해선 의문점이 듭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봐야 되는가?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직업을 최근에 발견한 게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직업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 직업은 스웨덴에 있는 직업입니다. 아직은 이제 일자리를 정식으로 오픈 안 했는데 이 일자리가 정확히 2025년에 오픈이 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일자리냐 하면요. 스웨덴의 이제 구텐베르크 지역의 새로운 역사, 기차역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기차역이 2025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5년 정도 되면 온라인에 이제 업무 공고가 떠가지고 사람을 뽑을 건데 일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근데 조건성 나쁘지 않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초봉이 300만 원 가까이 돼요. 초봉 300만 원 가까이 되고 매년 임금 인상도 꾸준히 됩니다. 퇴직금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휴가도 다 있어요.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죽을 때까지 종속 고용이에요. 근데 제가 인간의 수명이 계속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스웨덴은 저보다 좀 더 크게 스케일을 져가지고 120세. 우리가 고용한 어떤 사람이 만약에 20대 청년이건 30대 사람이면 120세까지 살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살아 있으면 계속 월급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 사람한테 뭘 시킬까요? 고용을 해가지고 거의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80년, 90년을 거기서 일해야 되는데 스웨덴의 구텐베르크역. 과연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을 시킬까? 딱 그 사람은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요. 책상에 뭔가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 한번 꾹 눌러야 된대요. 출근했다는 걸 알려야 되겠죠. 낮 동안에는 자기 마음대로 있으면 됩니다. 역사에서 신문을 봐도 되고요. 잠을 자도 되고 심심하면 나갔다 와도 된대요. 근데 이 규칙은 한 가지가 더 있어. 제가 두 가지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퇴근 시간 되면 다시 역사로 와가지고 버튼 한번 꾹 눌러주면 됩니다. 이 마치 만화와 같은 일이 실제 기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필요한 예산도 스웨덴에서 이미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도대체 이 짓거리를 왜 하냐? 왜 할까? 이 프로젝트의 명칭이 제가 앞서 120세까지 급여를 줄 수 있도록 짜져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제 그 부분에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이 죽을 때까지 뭔가 일자리를 주겠다라는 측면에서 이터널 임플로이먼트, 영원한 고용이란 프로젝트로 스웨덴에서 이제 준비한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를 이제 처음에 만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일자리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재봉틀도 그렇고요. 지금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인 인공지능도 그렇고 결국 인간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무언가에 의해서 계속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달라지는 방향 중에 인류가 공통적으로 취하는 방향은 뭐냐 하면 결국 생산성의 향상, 뭐 진보, 더 좋은 세상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작업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과연 AI가 인간의 많은 직무를 몰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인간은 어느 길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져주기 위해서 스웨덴에서는 이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AI가 우주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막 피라미드를 이렇게 파봤더니 피라미드 안에서 AI가 등장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현존하는 우리가 조금씩 노력을 해서 이걸 만들어낸 겁니다. 만들어냈는데 인간이 AI를 만들어냈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구글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AI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면 처음엔 풀을 해서 끌고 오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푸시당해서 밀려나는 것 같은 상황이 온 겁니다. 인간이 AI를 만들었지만 결국 AI는 우리들한테 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너는 뭐냐고. 크게 보면 인류는 지구상에서 무엇을 하는 존재로 남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고요. 이걸 좀 더 이제 작은 서클로 담아오게 되면 인간 사회에서 인간은 과연 생산성이나 진보라는 키워드를 지워버렸을 때 무슨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 놓고 봤을 때 과연 교수가 보여줄 수 있는 생산성이나 교수가 보여줄 수 있는 진보의 끝을 내가 대체하게 되면 너는 교수로서 뭘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AI가 우리한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프로그램 관련 종사자분들한테도 AI는 저는 같은 질문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그냥 좋은 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건데 결국 이런 툴들도 더 많은 생산성, 더 많은 진보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보는데 과연 그 끝에 여러분들이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의 다음 직무, 다음 가치는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가능성은 낮겠지만 혹시라도 20년 뒤에 당근소프트에서 이런 비슷한 행사를 했을 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하면 그때 저나 또는 여러분들은 과연 교수 또는 프로그래머란 직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또는 그 직업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또 우리가 하는 그 직업 내에서의 역할이 지금과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그걸 한번 계속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시점은 현재부터 정확히 20년 정도가 남겨져 있다는 게 현재 기준으로의 예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뭐 답을 드리진 못했지만 큰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